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확연히 선선해졌죠.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17도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하늘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28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도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도 높겠는데요. 한여름 못지않은 더위에 낮 동안 지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고요.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 이맘때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외출하실 땐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다니시면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녹조 현상이 심화되며 수 생태계는 물론 먹는 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횡성호에도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는데요. 녹조 현상의 원인과 대응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에서 그림책 예술 세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전시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리고요.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9월 11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합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경로당과 노인정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지지 호소, 금품 제공 행위를 하는 것 등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강원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이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보면 이달 강원도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60으로 지난달보다 6.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산원은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강원 지역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며 좀처럼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원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공공사업대금 조기 지급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까지 공공사업 시행업체와 물품 구입업체 등의 대금 조기 청구와 지급을 독려할 계획인데요. 원주시도 준공검사를 마친 계약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조치는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녹조 확산으로 전국에 비상이 걸린 요즘인데요.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강 최상류 소양호에 이어 최근에는 횡성호에서도 녹조가 관찰됐는데요. 매해 되풀이되는 녹조 현상, 그 원인과 대응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조 현상이 어떤 현상을 의미하고 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녹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물 속에 그 수중에 광합성을 하는 미소생물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미소생물의 종류가 주조류, 녹조류, 남조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연녹색을 띠는 남조류가 많이 증식해서 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그 주 원인은 그 비료 성분인 인이 증가하는 현상이고 또 정체 수역에서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플랑크톤은 물이 흐르면 바로 떠내려가니까 정체 수역에서 인 농도가 높아지면 그 여름에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남조류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물색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인 거고 정체된 물에서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해마다 뭐 여름이면 낙동강 유역을 비롯한 전국의 하천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권에서는 소양호와 횡성호 등 말씀하신 것처럼 정체된 물이기 때문에 주요 댐이나 호수에서도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강원 지역의 녹조 발생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예, 우리나라 댐들의 뭐 절반 이상이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네. 호수가 우리나라에 한 18,000개 되는데 한 절반 정도는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농도는 호수마다 다릅니다. 인농도가 높은 곳은 그 플랑크톤의 밀도가 높아지고 인농도가 낮은 곳은 좀 적고 그래서 다른 강들 낙동강 하류, 영산강 하류 이런 데 보면은 하수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인농도가 높아서 조류의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농경지 면적이 유역에서 한 20% 이상을 차지하면은 농경지에서 나오는 인이 많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심해지는데 강원도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농도가 낮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원도가 상대적으로는 농도가 낮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자, 녹조가 발생하면 뭐 수생태계나 수질 등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초래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남조류가 많이 번성하면은 우선 사람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해가 뭐냐면은 남조류가 그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흔히 흙냄새. 민물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흙냄새가 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냄새 물질을 많이 생성하고 또 구린내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곰팡이 냄새 뭐 이런 걸 내기 때문에 그 남조류가 많이 번성하는 물을 가지고 수돗물을 만들면은 샤워할 때 뭐 기분이 나쁘다. 뭐 이런 피해를 줍니다. 물론 해는 없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그 숯가루, 활성탄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수 비용이 많이 증가하죠. 그보다 더 큰 피해는 이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이 독소를 생성합니다. 그 간을 파괴하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이제 포유류에도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실제로 뭐 몇십 명씩 죽은 사례도 있고 또 간암 발생이 증가한 사례도 있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그 야생동물 또 방목한 가축들이 죽는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만들 때 염소 소독을 하면은 이게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다행히 사람이 그 독소를 직접 먹는 수돗물을 통해서 먹는 기회는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중 동물들에게는 이게 피할 수 없는 피해죠. 물속에 사는 어류라든가 이런 생물들은 또 그 잡아먹은 새도 피해를 보고 그래서 이 녹조 현상이 발생하면 이 생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생물이 많이 민감한 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주 내성이 강한 생물만 남기 때문에 동물 다양성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피해를 주죠. 그러면 악취 문제뿐 아니라 물만 잘못 마셔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녹조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남조류의 번성을 의미하는데 이 남조류가 독소를 생성한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 남조류가 급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은 무엇인지 알려주시죠. 남조류라고 하는 생물은 전 세계 어디나 다 있습니다. 항상 그 미세한 포자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번성하는 건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먹이가 되는 그 비료 성분, 인농도가 높다는 게 이제 조건이고요. 인농도가 낮으면 다른 규조류 같은 게 삽니다. 그래서 인농도가 높고 정체 수역이고 온도가 높고 이런 곳에선 반드시 발생하는데 그 인의 농도가 이제 조류의 농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런데 인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것은 사람과 그 곡물에 가축의 배설물에 들어 있습니다. 곡물의 배설물이 근원이 되는 물에는 항상 그 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그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하류 이런 데서는 이 가정 하수에서 나오는 인이 주 원인이 됩니다. 근데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깨끗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하수처리장에서 인이 어떤 경우에는 뭐 한 20%밖에 제거 안 되고 높은 경우도 뭐 한 50%밖에 제거되질 않아서
그게 이제 녹조 현상의 주 원인이 되고, 이 상류에 있는 댐에서는 이 인구는 적은데 네. 농경지에 이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러면은 이 여름에 폭우가 내릴 때 퇴비가 가축분유로 만든 퇴비가 일시에 유출이 돼가지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양댐이나 이런 상류 댐들은 언제 발생하느냐면 홍수 후에 녹조가 발생합니다. 홍수 때 일시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반면에 낙동강 하류 이런 데는 가물때 발생합니다. 가물때 하수가 많이 나오는데 빨리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녹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원인과 시기가 다릅니다. 상류와 하류가. 네,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의 농도, 그리고 온도 자체, 그리고 정체성이 높을 때 이제 남조류가 번성하게 되는 건데, 녹조 발생과 기후위기와의 연관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라든가 국지성 호우, 또 최근에 폭염 같은 이상기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녹조를 악화시키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기상 조건은 녹조 발생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면은 낙동강 하류, 영산강 하류, 금강 하류 이런 데서 녹조 현상이 심해지는데, 반대로 소양강 이런 데는 물이 맑아요. 가물 때는 흙탕물이 안 들어오고 인농도도 낮기 때문에. 그런데 홍수가 지면은 유역에서 상류의 댐으로 많은 양의 탁수가 들어가면서 흙탕물에는 항상 인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농도가 높아져서 녹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물면 강 하류에서 녹조 현상이 생기고, 홍수가 지면 강 상류 댐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그렇게 시기가 다른데, 이상기후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제 가뭄이 늘어난다든가 또 홍수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홍수가 늘어나면 상류댐에 녹조 현상이 심해질 것이고, 가뭄이 증가하면 하류에서 녹조 현상이 증가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결국 기상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녹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현재 어떤 방식의 대응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일단 하수나 농경지에 있는 인이 호수로 유입하고 난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댐 관리자나 이런 데서는 조류 제거선을 운영을 하면서 물속에 있는 조류 세포를 제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조류 세포가 하루에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한 20% 이상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그나마 호수 내에서, 유역에서 하지 않고 호수 내에서 할 수 있는 사후 처리 방안으로는 물 속에 있는 부유물질을 빨리 침강시키는 침강 촉진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수질에서는 응집 침전제라고 부르는데, 흙탕물이 정수장에 들어가도 몇 시간 만에 맑은 물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 응집 침전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성분이 이제 명반 성분이라고 위장약으로도 많이 쓰는 알루미늄염 성분인데, 이거 정수장에서 쓰는 침강 촉진을 호수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호수에 있는 인도 같이 침강이 됩니다. 인이 빨리 침강이 돼서 이 녹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조류의 성장을 사전에 막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나라 저수지에서도 많이 여러 군데서 쓰이고 있어요. 농업용 저수지에서. 그런데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좀 유해물질이 아닐까 우려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회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지금 100년째 쓰고 있고, 미국에서는 호수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호수에서 사용한 역사는 미국에서 한 50년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좀 더 널리 확산해서 녹조 현상에 의한
유해물질, 독소 발생을 좀 방치하지 않고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현재 대응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네. 근본적으로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대책과 함께 우리 시민분들이 해줄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인의 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하수 처리장의 인 제거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현재보다 인 농도를 더 많이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농경지에서 나오는 그 인의 양은 축산 총량제를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그 수입한 사료에 이제 들어있는 인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인데 이 인의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고 퇴비를 만들어도 끝까지 잔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도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농업을 하는 분들은 농경지에서 퇴비 유출, 착수 발생을 억제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녹조 현상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환경학과 김범철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림책 도시인 원주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일상예술에서 마련한 어디로 갔을까 구름모자 전시인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전시는 그림책 작가 김근희, 이담 부부 작가가 함께 준비한 전시라는데 어떤 취지로 준비가 됐나요? 네, 마침 올해가 그림책의 해인데요. 이번 전시는 재외거주 한민족을 다룬 최초의 그림책인 폭죽소리의 저자 김근희, 이담 부부 작가와 함께 준비한 전시입니다. 이 두 작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창작 그림책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권위 있는 상들을 많이 수상할 만큼 국내외에서 이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특히 한국의 1980년에서 90년대 그림책 문화가 자리 잡을 때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설악산에서 만난 물과 생명의 이야기를 담아낸 그림책인 어디로 갔을까 구름 모자를 주제로 이 전시에서는 이 그림책의 원화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 그림책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자리이자 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성찰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박설희 사무국장에게 이 작가들에 대한 소개 들어보시죠. 직전의 그림책 전시는 책이 되기 전에 그림 그리고 편집되지 않은 예술을 만나는 자리로 기획이 되는데요. 2022년 김세연 작가 초청전에 이어 이번에는 재외거주 한민족을 다룬 최초의 그림책 폭죽소리의 김근희, 이담 작가를 모십니다. 두 작가님은 한국 그림책 역사 초창기에 중요한 저작을 발표하셨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모셔서 좀 조명을 하려고 하고요. 작가님은 미국과 국내에서 순수회화와 창작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부부 작가로 서울대학교 서양학과와 미국의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를 졸업했습니다. 1990년대 예술가 출판 산업의 세계 중심지 뉴욕에서 주목받으며 미국의 권위 있는 상을 여러 차례 수상하고 서울과 뉴욕의 시공간을 넘나들며 끊임없이 삶과 자연을 그림으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림책에 담긴 원화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림책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꼭 챙겨봐야 할 전시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나요? 네, 우선 총 56점의 작품이 전시되는데요. 김근희 작가의 유화 작품과 또 이담 작가의 왁스 페인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올해 봄까지 작가가 몰두해서 준비한 작품인 산에서 만난 물 이 시리즈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지내던 이 두 작가
작가가 설악산을 처음 보고 이 설악산의 매력에 빠져서 10년을 속초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 속초에서 그리고 설악산에서 만났던 대자연을 그림으로 풀어낸 건데요. 네. 산에서 만난 물고기, 풀꽃들이 그림책이 완성되기 전에 원화로 남긴 모습들을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두 작가의 작업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는 작가 아카이브와 작가 코멘터리 영상도 함께 이 전시 공간에 준비가 됐고요. 또 이렇게 한 길을 나란히 걷는 두 작가 부부처럼 그림책 작가 커플을 조명하는 공간도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박설희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어디로 갔을까 구름모자 전시는 산에서 만난 물, 그리고 그 대자연에 깃든 생명인 구름, 눈, 그리고 얼음이고 개울이고 폭포이자 물속 물가의 물고기이며 개구리, 그리고 풀꽃이며 잠자리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림책으로 묶이기 직전의 원화를 보실 수 있도록 그림과 글을 느슨하게 배치했습니다. 전시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 진행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관일 없이 운영이 됩니다. 2025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정한 그림책의 해입니다. 11월 20일에는 원주시 공동주최로 원주 그림책 도서관에서 포럼이 개최되는데요. 주제는 그림책 생태계에 기여하는 그림책 거점 공간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전시 연계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가 돼 있죠. 네, 작가 연구 특강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작가 연구 특강은 두 작가에 대해서 또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해설하는 시간이고요. 12일에 진행이 됩니다. 또 신청은 원주시 그림책센터 SNS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책의 감동을 원화로 만나는 이번 전시는요. 감상은 물론이고 작가와 함께하는 기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만나보죠. 다채로운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축제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 가족센터가 오는 13일 댄싱공연장 일대에서 제3회 원주시 세계문화축제 와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소식인데요. 월드 컬처 오브 원주를 줄인 와우를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문화 공연부터 의상, 전통놀이, 음식 체험까지 다양한 문화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타악그룹 아냐포의 태양의 아프리카로 서아프리카의 전통 리듬과 역동적 움직임을 통해 연주자와 관객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포토존, 여행 네컷 등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글로벌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장터, 미션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이 돼 있고요. 축제 당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참여하면 러시아 감자 케이크 교환권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감자 케이크 먹어보지 못했는데 궁금하네요. 오는 13일 댄싱 공연장 일대에서 열리는 와우 페스티벌 소식이었고요. 또 원주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원주 갤러리원에서는 이무기를 그리는 이무 작가의 기다림의 끝이라는 개인전이 오는 21일까지 열리는데요. 이무 작가는 한국 전설 속 미안의 존재인 이무기를 이용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투영하는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이 작가는 이무기 시리즈를 통해 꿈을 꾸며 견디는 존재들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꿈을 쫓는 여정 속의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드러내고 있으며 수많은 유혹과 기약 없는 기다림을 마주하면서도 끝내 희망의 새싹을 품고 나아가는 작품 속 이무기의 모습을 통해서 동시대 청년들에게 작은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 전시도 한번 관람해 보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주 갤러리원에서 열리는 이무 작가의 개인전 기다림의 끝에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열리네요. 자, 평창에서도 전시가 잇따라 열린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과 지역 작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협업 예술 프로젝트 아름다운 동행전이 다음 달 10일까지 진부 KTX 갤러리 창궁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평창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21명과 평창미술협회 소속 작가 17명이 함께 완성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전시작들은 발달장애인 작가가 먼저 캔버스 절반을 자유롭게 채운 뒤에 평창미술협회 작가들이 이어받아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순수한 표현과 작가들의 예술적 해석이 결합해 탄생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감상하신다면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평창 평원 AI 박물관에서는 지난 1일 개막한 현대미술가 권순범 작가의 제19회 개인전 혼적이 한창입니다. 이번 전시는 자연과 인간이 소통하며 기억되는 현상들을 주제로 유리의 투명성, 고제의 질감, 원형 캔버스를 활용해 삶 속에서 남겨지고 사라지는 흔적을 시각화했는데요. 전시장에는 유리와 빛의 반사, 원형 오브제의 반복과 순환을 통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외부 사물과 맞닿으며 만들어내는 존재의 흔적이 잔잔하게 펼쳐집니다. 존재와 부재가 교차하는 시간의 파편들을 예술로 드러내고 싶었고 빛과 물질이 만나고 사라지는 순간 그 안에 남겨지는 기억의 흔적을 함께 사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작가의 말처럼 삶의 파편들을 마주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평창에서 열리는 전시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고요. 9월 11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